네, 4월 14일 장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때 좀 밀리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어쨌든 상승으로 끝나긴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장 시작과 동시에 어제 미국 시장이 좋았었기 때문에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가 좋았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는 분위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특히 연기금과 기관이 삼성전자를 땡김으로써 오래간만에 한 2%대 땡기는 거 봤습니다. 정말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저도 이제 뭐 긍정적인 말씀을 못 드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래도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기를 들 건 없었죠. 특히 2%라는 어떤 수치에 대해서 굉장히 좋았었고 그런 분위기를 오늘도 아침에 좀 이어가나 싶었는데 금리 인상이 좀 갑작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예상하긴 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미국이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체력을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고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금 하는 총재가 공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주열 총재는 4월 말로 그만뒀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총재가 후보자가 됐습니다만, 새 정부에서는 인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석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번엔 넘어가고, 다음번에 가서는 금리 인상에 박차를 가하더라도 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생각과 다르게 25bp를 딱 인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혀 우리가 그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표현하기는까지는 아니지만, 할 수도 있어. 그래도 수장이 없는데 하겠어? 이 정도였는데 수장이 없음에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기조 이런 것들이 심각하다라고 받아들인 것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잠깐 지수가 좀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대부분의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특히 뭐 리오프닝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지수가 역시 받침으로써 저는 오늘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왜 의미 있다라고 나름대로 하냐면 지수가 좀 꼬리를 다른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2600과 2750 박스권에서 우리가 2750을 찍고 지난주부터 2600을 해서 다시 지수가 달리기 시작하면서 2600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히 2700선에서 이게 멈추고 다시 방향을 틀었다라는 것은 물론 아직까지 박스권 내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박스권 상단에 노느냐 하단에 노는 것도 이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단에 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기초가 주목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우리 그 옵션 만기일이었죠. 네, 만기일이었습니다. 좀 예. 변동성이 예상이 되긴 했었는데 네. 일단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한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이제 파생 쪽은 잘 모르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아랫방향으로 자금을 이제 축적해 왔다라고 해서 상당히 조금 이번에 청산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봤는데 만기 충격은 상당히 좀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모습들을 봐서는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방으로 더 밀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제가 아직 선물 전문가는 파생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정도 봐서는 그렇게 다시 한번 고민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일단 외국인들이 코스닥, 코스피 뭐 선물도 같이 다 매도했네요. 네. 일단 이 매도세 의미 있는 걸로 봐야 될까요? 2,500억 정도인데 코스피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도 투자별 동향을 보면 개인이 한 900억 샀고요. 네.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한 2,500억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관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지금 이제 1,500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 외국인들은 일관성이 있어요. 지금 계속 팔고 있고 개인들 일관성이 있죠. 얘네가 지금 포지션을 바꿨다라는 거죠. 매수로 돌아섰다. 네, 어제 오늘 매수로 바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이 언제 들어오냐. 오늘 환율 같은 경우 1,200원대에서 조금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환율에 민감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지금 이제 미국 같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외국인들이 제가 만약에 글로벌 투자자라면 JP모건의 어떤 뭐 신흥국 아시아 증시의 투자자라면 코리아가 내 담당이겠죠. 근데 지금 뭐 환율 물론 원화 약세가 되는 것들이 나한테는 좋은 건 아니야. 일단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위에 부서에서 야 다음 달에 QT 일어나니까 우리 중앙은행에 돈 갖다 줘야 되는데 현금 확보해라.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흥국 ETF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 거 하니 우리가 여러분들 그 증권회사나 은행 가서 펀드 들 때 해외 펀드 들 때 내가 미국 펀드 들겠다
뭐 베트남 펀드 들겠다, 중국 펀드 들면 특히 이런 중국 펀드를 들었다면 그 돈이 모아져서 중국에 있는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해외 투자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 신흥국 ETF 자금으로 돈이 물린다라는 것은 결국 신흥국 쪽에 투자하려는 미국의 자산가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 아시아 쪽으로 오면 아시아에서 비중이 높은 몇 나라, 일본은 선진국이니까 빠지고 신흥국이라고 보면 우리나라랑 중국인데 뭐 누가 많이 가져가는 차이는 있어도 우리나라 쪽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관 투자자들은 이게 규정이 무서운 게 여러분들이 주식형 펀드에 들어가면 만약에 대세 하락장이다. IMF 같은 장이 왔는데도 사람들이 그 자금을 넣으면 기관 투자자는 주식을 사야 돼요. 왜냐하면 규정상 주식형 펀드는 90% 이상 주식을 보유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또 역으로 지수가 지금 3천, 4천 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펀드 환매를 하면 기관들이 팔아야죠. 이게 2020년에 벌어진 일이죠. 2020년에 기관 투자자들이 단립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좀 설왕설래했죠. 2020년 하대는 여러분 근데 동학개미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펀드 매니저보다 펀드 매니저 사모님 수익률이 더 좋았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는 조심스러운데 펀드 매니저 사모님은 커피 마시다가 옆집 어떤 아주머니가 샀더니 주가가 더 올라갔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거 펀드를 환매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는 건데, 자 이제 정리를 하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환율 부담, 그 다음에 QT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딱 놓고 보니까 이게 별로 매력도가 떨어져. 굳이 그럼 내가 살 게 뭐 있느냐? 그걸 또 못 찾다 보니 외국인들이 지금 자금을 빼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한은의 금리 인상 이것이 결국은 또 사실은 어떻게 돈의 가치를 더 좋게 하는 거니까 네. 결국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떠나는 거를 좀 막는 맞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긴 그렇죠. 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올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들으면 우리가 지금 금리가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는 톰이라고 보면 뭐 여러분들이 여유자금이 한 1억이 있었어. 그러면 미국과 한국의 돈을 맡기는 데 있어서 금리가 비슷하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이죠. 그리고 금리가 약간 뭐 한국이 높다? 그래도 미국입니다. 이걸 벌려놔야 돼요. 우리가 이거 벌려놔야 그나마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외국인들이 파는데 자금을 빼나가고 있지는 아직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번에 금감원에서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 검색해 보세요. 외국인들 자금 동향이라고 금감원에서 밝힌 자료가 있는데 완전히 그 아래 한글로 투박하게 만든 그 자료가 이제 떠다니는데 주식은 지속적으로 팔았어요. 채권은 지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으면 주식 팔고 채권 팔아서 돈이 나가야 되는데 주식 판 돈은 지금 채권을 사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식 판 돈을 채권을 사놓고 있고 기다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비관적인 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단지 이제 이런 자금의 로테이션. 근데 이게 만약에 금리 격차가 벌어진다라면 나가겠죠. 네. 그러니까 하는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급하게 금리를 올렸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을 한 것이 한국 경제는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평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무리 뭐 지금 뭐 미국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체력이 안 되면 못 하거든요. 체력이 안 되면 정말 뭐 아주 정말 우리가 어려운 체력이 떨어진 환자한테 어떤 약을 써도 이게 안 되는 것처럼. 근데 우리 체력이 살아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역대 최고치 지금 수출 뚫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에 따른 그다음에 정제 마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조선주 지금 뭐 수지에 오는 거 보면 팍팍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 보면 수출 경쟁력이 살아있다. 물론 이제 양극화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장업하시는 분들도 이제 내일 풀린다면서요. 내일 이제 보도에 우리 다 SNS님이 다 돌았어. 내일 풀린대. 다 돌았는데 공식적으로 정부가 내일 발표한다고 하니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이제 조금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네. 여러 가지로 참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 네. 아마 정부도 그렇지만 참 이 투자자 분들도 네.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일단 이자가 난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지출하는 비용이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가처분 소득이 주는 거고 맞습니다. 쓸 돈이 사라지는 거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이자가 0.25% 올라가면 내가 한 뭐 5억을 대출 지불 위해서 받았다? 그러면 이자가 한 달에 따져보면 몇만 원 늘어나는 거예요. 몇만 원, 5억 정도 몇만 원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도 10만 원 정도까지 안 가고요. 이게 나한테 부담이 될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몇만 원 때문에 내가 벌벌벌 떨 만한 상황은 아닌데 왜 경제가 나빠지냐라는 개념인데 그게 저만 그런가요? 그렇지. 전체가 사이즈가 커져버리면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금리 인상이 주는 부담감들 상당히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셔야죠. 금리 인상에 내가 주저앉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금리는
올라락 내려가는데 이러한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을 뚫고 갈 수 있는 종목? 저는 이번 그 대표님 그거 들어보셨어요? 카플레이션? 아니요. 처음 들어보시죠? 네. 이게 신조어예요. 신조어인데 엊그제 나온 신조어인데 자동차 플러스 인플레이션입니다. 아, 자동차 가격, 네. 중고차, 아니요, 신차. 신차?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한다는 게 대표적으로 뭐 라면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네. 라면 같은 경우 이제 원재 가격 올라가면 같이 올려버리고 원재가 떨어지면 이익이 커진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자동차라는 것은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됐던 뭐가 됐던 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원가 압박을 받는 거죠. 근데 자동차라는 게 수시로 가격을 못 올리고 자동차라는 게 항상 하는 게 걔네들이 올 한 10월 달쯤 되면 2023년형 그래가지고 새로운 이제 부분 체인지 해가지고 가격을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보니까 테슬라가 분기마다 가격을 올리네. 그렇잖아요. 테슬라. 그래서 저런 놈들이 다 했어. 그런데 현대나 기아가 딱 보고 있으니까 먹히네? 지금 그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기차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 올라가면 지금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게 이제 자동차 가격을 플렉시블하게 올릴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소비는 더 위축되지만 회사의 이익은 늘어날 수 있다. 그럼 그런 쪽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계속 지금 인플레이션을 그 원자재 가격의 인상을 제품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냐. 예. 이것이 화두인데 그런 면에서 자동차가 좀 약점으로 부각이 됐었는데 예. 그럴 가능성도 있다. 테슬라가 보여준 거죠.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그거 아닙니까?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테슬라는 계속 분기다마다 올렸고요. 현대차는. 네, 현대차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자동차가 어떻게 올려 그러는데 올려? 되네? 먹히네? 그러면 이 인식의 전환이 무서운 거죠. 그렇죠. 예, 저는 그 점이 일단 또 오늘 특징주로 우리 네. 자화전자 한번 볼까요? 마침 네.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저희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좀 집중적으로 다룬 주식이기도 한데 예. 오늘 많이 올랐나 봐요. 올랐다가 이제 이제 아침 방송에 다루셔서 올라가다가 다뤄서 올라가.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요 차트만 놓고 보면 요 차트만 놓고 보면 부담이 되죠. 요 차트만 보고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화전자가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를 봐야죠. 왜 증설을 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자금을 어디서 조달할 것이냐. 그다음에 미래는 어떠냐.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 세 포인트를 다 살피셔야 되는데 왜 증설을 하느냐.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온 것은 애플향에 대한 부분들인데 애플향이든 아니든 애플향이라고 썼죠.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LG 엔솔이 북미향 매출을 한다. 왜 테슬라라고 이름을 못 밝혔을까요? 그래서 자전자가 과연 애플향이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건 아직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LG이노텍도 그렇고 LG이노텍도 뭐 애플이랑 저는 뭐 되든 안 되든 카메라 모듈 시장은 무조건 커진다. 이건 지금보다 금리가 뭐 10% 오른다 한들 인플레이션 때문에 유가가 $200 간다 한들 이 시장은 열립니다. 자율주행차 가죠. LG이노텍 참 지난번에 컵홀더 얘기하시면서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은 열립니다. 무조건 열립니다. 이게 비싸냐 싸느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길게 가져가셔야 돼요. LG이노텍 저는 계속해서 다른 방송에 오늘 오전에 그랬어요. 차 수장 당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댓글 올라왔다. 이 가격에 사야 돼 말아야 돼. 사십시오 전 그랬어요. 아직도 쌉니다. 그런 것처럼 카메라는 무조건 커진다. 특히 거기에 있어서 자화전자가 증설을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회사가 대표님도 얼마 전에 저 홍대 앞에서 이쪽으로 옮기실 때 고민 많이 하셨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늘어나니 나도 이제 스태프들도 있어야 되고 자리가 좁으니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비용을 고정비인데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을 내리신 거죠, 과감하게. 그럼 두 가지죠. 가서 내가 더 커질 수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이 비용 부담 때문에. 근데 자화전자가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1,900억을 투자해서 만든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 지금 현재 자기 자본의 63%입니다. 야, 상당한 과감한 투자네요. 과감한 투자예요.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은 지금 대표님도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이게 야, 이 장난 아닌데 싶은 거죠. 이만큼 자기네들은 이 시장에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어떤 대안이 자기네들 스스로 확신이 없다면 못하죠. 못하죠. 대안이 우리가 볼 때는 쟤네들이 단순하게 애플이 됐든 아니든 뭔가 있다. 보통 이 관련돼서는 전부 뭔가 선주문을 받았을 때 확장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 돈으로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 소재 단에서 보면 지금 여러분들 에코프로비엠
얼마 전에 3천억 유무상증자죠. 유상증자는 주주들한테 돈 달라는 거죠. 그다음에 첨보 같은 경우 3천억 매장이 채권 발행했어요. 이것도 주주들한테 돈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성장기업 같은 경우 주주들한테 돈을 달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얘는 자기네 돈을 하겠다는 거예요. 더 하려고 좋은 거죠. 그러면 저는 자화전자 그 대신 이런 건 있죠. 지금 당장 자화전자를 사야 돼 말아야 돼.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1,000억이란 돈이 들어가서 공장을 지어서 지금 저도 그 의사 검사를 아직까지 자세히 안 나왔는데 조만간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미뤄 짐작을 하는데 이 1,000억이란 돈으로 언제까지 공장을 증설해서 캐파가 얼마큼 늘어날 것이며 수율이 언제쯤 좋아질 것이냐. 그동안에는 자금이 들어가니까 비용이 늘어나죠. 네. 감가상각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 한 3, 4년 지나고 감가상각이 줄어들면 영업이익은 J커브를 그리면서 올라갈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자화전자는 이게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도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오늘도 뭐 말씀하셨던 LG이노텍도 상당히 좀 급등을 했고요.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네. 하여튼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들 걱정이죠. 네. 이거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어나 아니면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네. 그 결정은 항상 하시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처럼 달리는 말을 올라타는 용기 있는 분만 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도 오늘 흐름이 좋았지만 조선주 역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았죠. 네, 좋았습니다. 조선주 저는 조선주를 굉장히 좋게 보면서 조선주로 수익을 제가 프리랜서 2018년 됐는데 조선주로 사무실 얻었거든요. 조선주 투자 가지고. 아, 그래요? 네, 조선주 이제 뭐 김희수 대표한테도 맨날 자랑 삼아 하는 게 뭐 나는 배가 나를 살렸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대로 조선주 얘기를 하다가 제가 조선주를 8.15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최근에 말씀드렸던 기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현대중공업이 너무 그 중복 상장을 시켜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뭐 도대체 현대중공업 사야 되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들었는데 최근 조선주 올라오는데 보면 이게 저는 좀 중립적인 시각으로 좀 보고 싶어요. 잘 되는 걸 전제로 하되 양치기 소년이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양치기 소년하면 좀 부정적인 거죠. 스스로 거짓말한 거니까. 근데 본의 아니게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2016년도에 수주 절벽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배를 거의 수주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7년부터 수주가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이건 좀 적으면서 보셔야 돼요. 2010년에 수주가 들어왔는데 그땐 다 저가 수주였어요. 저가 수주를 왜 하냐면 현대중공업 지금 뭐 제가 한 5년 전 현대중공업 공부할 때 보면 그 종업원이 정규직이 2만 명이었어요. 정규직이 2만 명인데 평균 연봉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좋네. 8천만 원 곱하기 2만 명에 대한 월급만 해도 얼마입니까? 한 달에. 거기에다가 이제 뭐 원자재 비고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게 고정비가 들어가다 보니 그 배 만드는 입장에서는 선사들한테 야 우리 월급만이라도 낼 수 있게 배를 좀 다오. 그래서 원래 우리가 그리스 조선왕 뭐 이런 사람들 영화들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유럽 은행들과 꿰차고 있어가지고 뒷짐지고 있습니다. 딱 보고 있다가 가만히 있을 땐 배 밟죠 안 줘요. 그러다가 2017년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이 찾아오는 거죠. 저 배 필요하십니까? 얼마인데 $10,000인데 8만 원래 10만 달러가 정가인데 8만 달러에 6만 달러에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이런 식이었어요, 걔네들은. 항상 불황기 때 선박발주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걔네들이 그리스 조선사들이 들어온다. 여러분들 기사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그리스 조선사에서 이제 살쪄 들어오는데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019년, 20년도에 기업들이 대규모 적자를 시현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2020년부터 판이 바뀌었죠. 네. 도크가 꽉 차기 시작했고, 그럼 걔네들 발주 안 줘요. 그러면 가장 급한 게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미국 조선사들 막 이제 실어 날려야 되니까 이런 데서 막 발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콧대를 높인 거죠. 콧대를 높여놨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2019년도까지 보면 영업이라는 게 글로벌 영업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1월, 2월 달, 10월에 파티하고 1월, 2월 달에 계획 세워가지고 3월부터 영업사원들 글로벌 이제 거점 기준에서 영업사원들 해가지고 연말에 가서 수주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2020년에 기사 깜짝 놀란 게 연초부터 수주가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1월부터 수주가. 그건 이제 조선사들이 급박했다, 그러니까 선박회사들이 급박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원자재 수송, 그다음에 상해 LA 노선의 그 분빔, 그다음에 이제 친환벽 선박에 대한 것들, 중국배에 대한 인도 불안정, 거기 한 방 딱 터뜨려진 게 대만 선사인 일본 배가 수에즈에서 멈춰버린 거. 이게 이제 트리거가 된 거죠. 네. 물량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도대체 그럼 재무제표가 언제 반영되느냐? 그래서 이 조선사들이 보면
계속 우리 다음 분기 흑자난다 했는데 그새 또 하나 또 터져버렸죠. 원가가 확 올라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중공업 지난주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내년 하반기쯤 되면 흑자전이 될 수 있다. 또 미뤘어요. 이게 양측이 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선주들을 볼 때 여러 가지 내피셜이 있죠. 지금 이제 결국 러시아 가스관을 잠갔고 유럽에서 이런 것들을 미국으로 수입원 다변을 하겠다. 맞죠? 그러면 우리 조선사가 과연 수주를 따올 수 있을 거냐? 문의 들어온다는 기사는 있어요. 문의와 수주는 다릅니다, 여러분. 들어오는 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수주가 일어나겠습니다만 과연 원가를 이겨내고 근데 그런 얘기 하시죠. 도크가 꽉 차 있으니 부른 게 갑시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무기와 조선은 가격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렇죠. 부르는 게 값이에요. 부르는 게 값이고 이게 정치적인 이해관계,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리베이트 무기는 공식적으로 로비스트가 있잖아요. 그렇지. 로비스트가 있다라는 건 뭐죠? 로비스트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배가 이런다고 해서 수익이 난다? 좀 더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래서 아직은 이 양측이 손이 정말 내가 떳떳하오라고 보여주면 그땐 날아가겠지만 근데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 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이 네. 그 수입 에너지의 그 수입 다변화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당연히 미국의 LNG를 끌어올 수밖에 없는 네. 그렇다고 하면은 LNG선이 대량으로 필요하지 않겠냐 이건 좀 합리적인 추론으로 볼 수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면 LNG선을 잘 만드는 것은 결국 한국에 3, 400개 없으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대감이 커지는 맞습니다. 건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봐야죠. 우리가 컨테이너선, 현대미포조선 중심으로 컨테이너선과 LNG선을 가장 빠른 시간, 6개월이면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우리가 컨테이너선들도 뭐 2만 TU급 정도, 그러니까 2만 개를 한꺼번에 싣는 건데 이게 저기 뉴욕항과 영국을 가는 거 노선하고 상해에서 LA 가는 거하고 이게 배 구조가 다릅니다. 태평양을 건너야 되는 거하고 그렇죠. 대서양을 건너야 되는 거하고 다르고 그다음에 수에즈 운하를 건너야 수에즈 막스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좁게 길게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 다른데 이게 LNG라는 것은 나름대로 이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찍어낼 수가 있어요. 찍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주가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앞선 것들에서 수주 가격 퀘션 마크, 원가 퀘션 마크. 그럼 뭘 사야 되느냐? 한국화본. 본행제. 그러니까 차라리 그 조선주보다 네. 기자재 쪽에서 기자재 쪽에서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막 물량 들어오면 보통 조선사들이 빠르면 3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 설계만 합니다. 설계부터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그 설계가 되면과 동시에 발주를 주죠. 그러면 원래 움직이는 게 수주 들어오고 3개월, 6개월 뒤에 발주 들어가면 이제 그 기자재 움직이고요. 기자재가 움직이고 난 다음에 완성돼서 배 딱 넘기면 50% 돈이 딱 들어와 버리면 조선사들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본행제라는 게 얼만큼 이게 기술력이 뛰어나냐면 이게 이제 배라고 칩시다. 배는 한정돼 있는 공간이죠. 여기다가 천연가스를 넣으면 가스는 부피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영하 한 150도로 그러니까 150도도 안 얼어요, 얘네들이. 물로 변해요. 가스가 물로 변해가지고 물 상태로 오면 이게 농축이 되죠. 그거를 그 대신 열을 뺏기면 안 되니까 본행제로 감싸는 겁니다. 그래서 LNG선 같은 경우 본행제로 감싸가지고 간 다음에 이걸 다시 기화시켜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본행제를 여러분들 특히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탈려서 오히려 여러분들 삼성중공업보다 지금 이제 제가 두 가지 차트를 비교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이 지금 보면 10,000원에서 30%가 올랐습니다. 10,000원에 30,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니 정신없다라고 보여지지만 10,000원에 30% 올랐고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볼까요? 안정적으로 보여지지만 5,000원짜리가 6,000원 됐으니까 20% 올랐습니다. 어떤 게 더 가격 탄력이 높을까요? 그런 식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너무 조선사 쪽 보는 것보다 그 다음에 이런 쪽들 또 그 대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단순 어떤 후판 이런 거 만드는 쪽은 후판 가격 올라가는 걸 조선사한테 쉽게 못 넘겨요. 근데 한국카본이 본행제 안 준다? 그럼 배 못 나갑니다. 이런 건 좀 얘기가 달라진다.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선주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너무 막연하게 좋게만 보지는 말자. 그러니까 딴다 해도 과연 수익성이 얼마가 될 것이냐, 결국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이냐, 이거에 초점을 맞춰보자. 이게 2년 뒤에 수익이 나버리니까 이게 참 2년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참 안타깝습니다. 조선은 뭐 금융 사업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 금융이라고. 조선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서두에 환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조선사 IMF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IMF가 아니라 저기 그 서브프라임 사태 때 서브프라임 사태 때 어떠냐면 조선사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보통 이게 5번에 걸쳐서 돈을 받아왔어요. 이 정도로 공부했으니 제가 오피스 얻을만 하죠. 5번을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파고드셔야 돼요. 5번에 걸쳐서 돈을 받아와서 계약금 20%, 그렇죠. 딴 하고 맞으면서 20%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 돈이 들어오면 이게 20%씩 돈이 들어오는데 돈이 들어오는 거하고 이 그 배를 만드는 거랑 불일치가 되죠. 그러니까, 환해지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딱 입금되는 날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환이 막 흔들릴 때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기억은 조선사가 대금이 들어와서 막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를 환을 맞춰놔야 되니까. 근데 이제 서프라임 사태가 나면서 글로벌 은행들이 돈이 없다 보니 헤비테일 방식이라는 방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뭐냐면 계약금 10% 주고 인도할 때 50% 준다. 마지막에 돈을 준다. 그러다 보니까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현대중공업이 회사채를 처음으로 발행했습니다. 불티나게 팔렸거든요. 근데 이 회사채 만기는 배 인도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요 사이에 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돈이 안 들어오니 현대중공업이 자체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해서 배를 만들고 50% 돈이 들어오면 채권을 해버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그거죠. 지금 이게 돈을 받으면 그 재무적으로 선수금으로 잡히거든요. 부채예요.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과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재무제표 공부하시는 분들이 부채 비율 높은 기업들 뽑아보면 조선사들이 다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건설사들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은행들 올라가 있고. 이 안정적인데 왜 부채 비율이 높아? 얘네들이 받은 돈이 다 부채거든요. 은행 같은 경우 우리가 예금 들면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예요. 그런 식으로 잡히니까 조선사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이거 부채로 잡아주지 마라. 부채를 잡되 뭐 회계상 부채로 잡되 이거를 뭐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안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다 채권까지 발행해? 내 자금 악화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부채로 잡아놨지만 부채 아닌 부채. 그 다음에 채권은 만기랑 연계가 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또 어떤 사태로 벌어졌냐면 우리가 제가 FOS라고 이게 원유 시출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딱 갖고 에펠탑 같은 데서 이렇게 쭉 드릴십이라고. 드릴십 맞지? 드릴십입니다. 드릴십이 원래 드릴십은 우리나라 설계를 지금도 못해요. 지금도 못하는데 일본 설계도를 사다가 우리나라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만들어서 넘겼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게 2015년, 16년도에 턴키로 봤습니다. 턴키라는 건 뭐냐면 설계서부터 인도에서 시운전까지 해서 딱 넘기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없을 때는 설계도 일본에서 하고 나면 운용은 미국에서 해줬어요. 이런 것까지 하다가 이제 다 했는데 이게 설계도 고치는데 한 1년이 걸려버리네. 생각대로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생각대로 안 돼서 이게 지금 시추선을 어렵게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까지 만들기로 했는데 2020년 2월이 돼도 안 되고 6개월이 돼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널티 물고 가져가라라고 하니까 그 사이에 우리는 지금 이걸 걔네들은 또 여러 가지 맞춰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안 사갈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최근까지 원유 시추선 2척을 갖고 있었어요. 50%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온 거죠. 걔네가 배째 법적으로 해.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놨는데 안 사죠.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난 겁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근데 그게 웃긴 게 뭐냐면 원유 시출선이 저쪽 북해에서 뚫는 거하고 태평양에서 뚫는 거하고 조건이 다 다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딴 데다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겨우 이제 팔면서 자금 사정이 개선했는데 어쨌든 조선주는 2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제조건 다르다. 그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 예전에 어쨌건 조선주로 돈을 버셨으니까 네. 그때는 조선주에 투자했었던 논리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논리, 안 좋은 논리는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럼 그 당시에 좋게 보고 투자했던 논리는 뭡니까? 제가 이제 2018년이라고 말씀드렸죠. 2018년에, 그러니까 2015년서부터 16년까지 그리고 17년까지가 딱 보면 이제 17년 12월
31일자고요. 김희수 대표가 9월 1일자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2015년, 16년까지 제약바이오였어요. 제약바이오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느냐 마냐인데 2018년 2월 1일 날 차용지 2018년 2월 1일 날 한번 쳐보십시오. 제가 6%가 그때 제약바이오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미코젠이라는 종목인가 제 기억하기로는 대장주가 6% 빠지더라고요. 매도 사인 보냅니다. 시장 다 파세요. 제가 그래버렸거든요. 그리고 주식을 안 사다가 하반기 때 되니까 조선주가 그때 현대중공업 기준 10만 원이었습니다. 야, 10만 원이 좀 싸네. 근데 야, 수주 절벽 끝났고 수주 들어와서 2017년부터 되니까 18년이면 이제 인도하면 돈 들어오겠네? 사보자. 그때 주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사이클을 이해하시면 그때 당시 원자재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하나의 트리거가 됐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가장 지금 투자하는 것을 좀 꺼려하시는 이유는 원재재 가격의 급등, 그로 인한 수익성 악화 이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게 40%고요. 네. 60%는 중복 상장. 아, 현대중공업. 네, 중복 상장. 근데 현대중공업 빼버리면 현대중공업 다른 빼버리면 대우조선해양은 뭐 미포조선. 저쪽이라고 치고 그나마 저는 사실은 미포조선이 낫다. 근데 미포조선이 또 트리거가 뭐냐면 삼호중공업이 들어오면 삼호중공업 목포에 있는 삼호중공업 상장시킨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미포조선과 차별성이 또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럼 삼성중공업이 낫지 않느냐? 삼성중공업 이번에 또 문제가 그거 원유 시추선 겨우 팔았거든요. 근데 3월 달에 러시아에 쇠빙선 2척을 넘겨야 되는데 못 넘기고 있어요. 아, 또 러시아에 그쪽 이제 마지막 잔금 또 받아야 되는데 3월 달에 2척이 넘어가야 되는데 루블화로 받으면 또 머리 아프겠네. 그리고 그 쇠빙선 누구한테 팔아먹습니까? 미국이 사가겠습니까? 캐나다가 사가겠습니까? 지금 부두에 서 있어요. 답답할 노릇이죠, 삼성중공업도. 알겠습니다. 이러한 이슈로 어쨌건 세부적으로 봤을 때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또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이제 거리두기 제한이 좀 완화되지 않겠냐. 네, 그러니까 그렇죠. 본격적인 엔데믹 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리오프닝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네. 이 상황 일단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불을 지폈던 게 저는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에서 델타 항공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적자였어요. 적자였지만 생각 수준 정도 적자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이제 결국 그러죠. 저는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과 같이 맞물려 드리면 우리가 그러면 뭐 실적을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해야 되냐 마냐 여러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지금 특히 그러니까 그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들리기 때문에 거기까지 얘기를 벌리면 너무 크니까 단순하게 보면 지금 1분기에 실적 좋아질 거라고 보는 기업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요즘 왜 그 대기업 중심으로 먼저 우량기업 중심으로 먼저 발표를 해서 그런가요? 우리가 1분기 실적 상당히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다 좋아요. 그건 대표님께 제가 비유를 들어드리면 대표님 학창 시절에 성적표가 잘 나오면 집에 뛰어가셨죠? 뭐 그런 적이 없나요? 이거 너무 당황스러운데. 그런 흑역사 건들면 안 돼요. 과거는 건들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적이 좀 잘 나왔으면 집에 들어갈 때 대문 한번 발로 차고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오면 밥 먹다가 가슴 심장 뛰죠. 엄마가 야 성적표 안 나왔냐? 이 소리 할까 봐.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기업들이 이게 웃긴 게 3월 31일자를 4월 15일까지 발표될 때 있어요. 15일간. 옛날에는 이거 다 손으로 이거 했으니까 이게 1960년대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그렇죠. 이걸로 하니까 45일을 줬어요. 회계부서 밤새라고. 근데 지금 컴퓨터한테 딱 때리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무래도 뭐 대기업 위주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대기업들은 그래도 실적 가이던스가 좀 맞으니까 되는데 여러분들 요게 45일이라는 것을 시험 볼 때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대기업들은 그런 걸 주는 거죠. 신뢰감.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분기 마감 후 한 2주 있다가 그 잠정 실적 발표하고 그 2주 뒤에 확정 실적 발표한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는 매출 맞을 것이다. 큰 형님 역할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A라는 주식을 중소형주를 갖고 있는데 얘네들이 보통 한 달 있다가 발표를 해. 근데 이번에 한 달이 지나서 발표를 안 해? 그럼 뭔가 구린 겁니다. 그렇죠. 뭔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마사지, 회계용어로 마사지를 하는 거죠. 마사지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마사지가 가장 쉬운 것 중에 뭐냐면 대표님도 이제 회사를 예를 들어서 상장회사라고 칩시다. 그럼 이제 결산 보고를 하셔야 되죠. 근데 어찌어쩌다 보니까 이번에 뭐 어떤 뭐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1억이 적자가 났다고 하면
1억을 적자를 발표할까요? 마사지에서 우리는 손해 안 봤습니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래서 근데 사실은 분식인데 비용 처리를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그런 거죠. 만들 수가 있다는. 그게 이제 엄밀히 따진 분식이죠. 그것도 애매한 게, 야, 우리가 쟤네들이 저기 사달라고 해서 물건 만들었더니 재고가 좀 늘었어. 매출이 조금 인식이 좀 늦었어. 이거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건 분식이지만, 그러다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저는 이거 현실적인 얘기다라고 보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를 보고 일단 다시 정리하면, 지금 이제 미국도 어제 금융주들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금융주들 폼을 엽니다. 근데 실적이 다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매를 맞겠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적 좋은 것들을 먼저 하죠. 특히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항상 한 달 있다 하던 놈들이 먼저 손들고 하는 놈들도 있어요. 나 이번에 잘 나왔어 이런 놈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실적 시즌을 보는데, 자, 그러면 1분기 실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1분기 실적은 갑자기 인플레이션 원가 분에 확 올라온 거 아닙니까? 대응할 시간 없이.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은 이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대응책 찾은 게 1분기였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신경 쓰지 마라. 이건 백밀러다. 지나간 실적이고, 1분기 실적이 이렇게 나와서 원가 부담이 되고 했을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다라는 가이던스 제시는 라이트다. 그러니까 라이트를 켜주는 기업이 있고, 이 백밀러 너무 보지 마시고요. 라이트 켜주는 기업이 있고, 라이트를 못 켜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이걸로 선별하자. 델타 같은 경우 백밀러 보니까 참담했어요. 그건 다 알았던 거죠. 야, 유가가 $100가 됐는데, 그건 뭐.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얘기가, 지금 국내선 자석을 구할 수가 없고, 엔데믹 상황이 올 것이고, 더군다나 겨울이었지만, 지금 미국도 이제 플로리다 이런 데 가면 비키니 입고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국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거기는 이제 라이트가 밝아진 거죠. 예, 지금은 안 좋지만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아. 당연히 좋아진다고 보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그래서 오늘 저는 딱 느낌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그걸 딱 보시고 그랬겠죠. 여러분들 주식을 이제 잘 하시니까. 자, 그럼 오늘 우리는 국내도 리오프닝 되겠네. 그리고 한 10시쯤 되니까 이미 다 비밀 아닌 비밀이 메시저 다 돌았죠. 내일 발표한다. 뭐 이런 거 다 돌았죠. 근데 여기서 저는 항공주를 여러분들 사실 속으로 딱 그래서 아침에, 아이고, 항공주 사시겠네. 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엔데믹 발표, 사실은 이거를 기점으로 그동안 올라왔던 리오프닝의 매도 시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쪽이 좀 낫습니다. 우리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것처럼, 특히 제가 이제 그 왜 항공주를 사지 말아야 되냐라고 생각을 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국내선이 어마어마하게 자석을 못 구할 정도랍니다. 미국은 국내선 수요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근데 미국 국내선이라는 게 우리나라 수준이 뭐 거의 국제선 수준이죠. 그렇죠. LA에서 저기 날아가려면, 워싱턴 날아가려면 뭐 몇 시간 걸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면서, 야, 우리도 제주도 가봐라. 사람 엄청나게 많다. 제주도 황금 시간에 노선 못 간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비행기들은 제주도 가는 거에서 수익이 안 납니다. 그러게요. 동남아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유럽 정도는 가야 뭐. 유럽 정도 가요. 동남아 정도는 그래도 수지를 좀 맞추고 월급 정도 주는 정도인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에서 지금 이제 티웨이인가요? 그 화물기 도입하는 거? 티웨이 화물기 도입해서 이제 가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제 그거죠. 양측이랑 똑같습니다. 작년부터 된다 그랬는데 지금 오미크론이 한 대 때려버렸죠. 지금 이제 여기서 양측은 여러분들 세모 양측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제 리오프닝 풀어놨죠. 다음 달에 뭔가 한 놈이 또 때려버리면 또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하다. 오늘 좀 특이한 종목은 이걸 빼놓을 수 없다. 콜마. M&A 전형을 보여준. 그 연우 인수했죠? 맞습니다. 2천 몇백억 주고 2,600억 정도. 그 정도 주고. 예.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해야 되나요? 동원 참치 얘기 해도 되나요? 왜요? 동원 참치가 문제가 있어요. 동원 참치가 죄가 많습니다. 갑자기 동원 참치가 억울해요 이러겠네. 네. 동원 산업이요, 동원 산업. 아, 동원 산업. 네, 동원 산업. 거기는 이제 비상장이랑 합병하면서 저는 이제 김재철 회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고, 정말 입지적인 인물 아닙니까?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원양어선 타가지고 이만한 동원 산업이라는 진짜 참자도 몰랐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참치캔을 선물했었던 대단한 분이신데,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연로하셨으니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삼성물산과 같은 방법을 쓴다라는 건데, 좋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문제로 벗어나고, 한국콜마가 이제 연우를 인수했죠. 연우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 이 펌핑 기술이, 이게 어마어마한 기술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보면 여러분들, 저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저기 화장실에서 손을 씻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무슨 우리나라 베이비 이렇게
뭐 거품 그 화장 게 있더라고요. 손세정제. 손세정제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단순히 우리 누르고 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틱틱 화장하고 미스트 뿌리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문과 쪽이라 모르겠는데 이게 내용물이 줄어들면 압력의 변화가 생길 것이고, 근데 이게 그 바닥에 있는 것까지 압력으로 끌어올려 주거든요. 이게 단순히 위에서 누르면 이게 중력에 반대로 해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이 기술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연우가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콜마 입장에서는 우리가 ODM 업체에서 제품 만들어 연우에다가 우리 제품 넣어 겉에다가 아모레퍼시픽해서 팔아. 이거 엄청난 이거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저는 한국콜마 빠지면 장기 투자할 생각입니다. 아, 예? 지금 이제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오늘 좀 올라서 올라다가 이제 음봉을 달았고, 연우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보고 안 봤는데 아침에 너무 급등해서 좀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꼬리 달았습니다. 근데 저는 연우를 아침에 이제 꼬리 막 20% 급등하니까 그 방송사에서 연우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저는 좀 기다렸다가 콜마를 사자라고 하는데 이제 피인수대죠. 연우가 피인수대 있는데 금액 결정 났고요. 지분 방식 다 결정 났기 때문에 연우를 사셔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요거는 여러분들 HTS 관심하면 꼭 콜마 넣어놓으시고 콜만 근데 믿으세요. 오늘 이 차트는 우리가 소위 그 세력이 빠져나간다. 네. 그러니까 그 상당히 그 연우 보시는 거예요? 콜마 보시나요? 콜마. 콜마 예. 콜마 이렇게 좀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 차트 보는 분들은. 그러니까 좀 상당한 기간 조정이나 좀 오히려 하락 횡보하거나 하락하거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대표님. 일봉을 보면 일단 올라왔다가 요 물량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보는 해석은 요 물량들이 여기 와서 이번에 아무래도 좀 힘들었죠. 주가 힘들은 상태에서 여기서 일부 좀 빠져나갔고 그다음에 여기서 딱 기회를 줬으니까 이참에 나오자라는 거죠. 그렇죠. 주봉을 보면 이거는 여기서 대량 거래가 있었죠. 그리고 횡보죠. 이거는 매수 신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건 매수 신호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대량 거래한 사람들이 여기서 일부 털었지만 이 물량이 아직 더 많죠. 그러면 옆으로 플랫하게 보이는 것이고요. 그러면 요거를 옆으로 기다가 여기까지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 일봉과 주봉과 월봉이 각각 다른 시그널, 매수 매도와 관련한 다른 시그널을 보이고 있을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래도 우리가 흔히 보는 게 주봉이 신뢰도가 가장 높다라고 보고요. 그래요? 네, 주봉이 그러니까 보는 분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분봉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그 주요 기준으로 봤을 때 두 개 붙이면 저는 주봉 쪽에, 왜냐하면 이게 봉이라는 게 월봉과 주봉이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그래서 신뢰도가 더 높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월봉 같은 데서 뭔가 시그널이 나온다. 근데 그건 그죠. 월봉을 보고 들어가서 내가 단타 친다? 이건 수익 안 납니다. 이거는 중장기 투자하는 거고, 주봉 정도 보신다는 것은 단타도 주봉 정도는 괜찮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닐의 컵을 말씀드렸으니 그 얘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윌리엄 오닐이 항상 윌리엄 오닐은 주봉 보라고 그래요. 뭘 다 봐야 되고 분봉에서도 컵이 형성되는 건 맞습니다만, 윌리엄 오닐은 주봉을 보고 매수 시점은 일봉을 봐라. 그러니까 주봉에서 이 컵이 만들어졌어. 아, 그럼 컵 좋네? 그럼 언제 사야 되지? 일봉 보고 타이밍을 잡아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차트는 보시는 분마다 시각이 원래 주간이 가장 뚜렷한 것 같아요. 할 말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추이를 보면서 네. 한번 이 지금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커피 걸까요? 예? 커피 아니 무슨 왼팔까지 거신 분한테 제가 무슨 커피를 무슨 왼팔 왼팔 걸고 아직 유효합니다. 왼팔 여러분 제가 왼팔이 우리 뭐였지? LG전자입니다. LG전자. 아, LG전자. 네, LG전자. 제가 걸고 나서 지난주에 걸고 나서 LG전자 저 아직 유효합니다. 그 목표 근데 연말까지라고 그랬잖아 그때. 연말까지 저는 제 속마음은 20만 원 봅니다. 20만 원. 네, 20만 원 안 간다 하더라도 저는 일단은 항상 방송사에서 15만 원 1차 목표가 제시해드렸거든요. 속마음은 20. 속마음은 20. 속마음은 20. 아직 왼팔 유효하고요. 만약에 내년에 저를 여의도에서 만나셨을 때 제가 기부스를 하고 다닌다 그러면 아니 없는데 웬 기부스? 아 그런가요? 날카로우신데요. 예, 제가 여의도에서 도망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콜마 한번 그러니까 이 리오프닝주와 관련해서 네. 그동안 계속 그 다뤄졌던 사실 그렇죠. 섹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ODM, OEM과 관련해서 맞습니다. 이슈가 있었으니까. 네. 근데 오히려 저런 이제 나왔을 때 저렇게 조정을 받을 때 사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들 갖고 계셨던 분들이 파신 분들 잘하신 거예요. 이슈가 탁 나왔는데 보셨겠죠. 하루 종일 이런 날은 여러분들 가급적 뭐 시간이 되시면 하루 종일 보셔야 돼요. 그 말 연우나 콜마 갖고 계셨던 분들은 아침에 보고 아 좋다라고 물론 직장인들은 안 되지만 이런 날은 좀 보셔야 돼요. 보다가 밀리네. 일단은 팔고 보자. 그럼 결정을 내셨다면 상당히 잘하신 거고요. 저는 조만간 매수 좀 잡으셔야 된다. 근데 분석에서. 이게 전 네. 화장품을 한번 제조를 해봤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경험상 보면은 네. 화장품 원가 하나 네. 그 용기값이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용기값이 나고 더 비싸면서요? 네,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패키지를 원스톱으로 ODM, OEM을 주는 곳에 컨설팅과 함께 그렇죠. 전체적인 컨설팅까지. 예, 아우르게 된다면 그 모든 업체들이 왜냐면 우리가 그 저도 예전에 보면은 그 용기 막 여러 회사들 컨펌 줘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디자인도 막 이렇게 이쁘게 꾸미고 막 해가지고 주고. 결정을 했는데 원스톱으로 된다고 하면 되게 편리할 수 있거든요. 편리할 수 있죠. 예. 원가 경쟁도 있고. 그러면 매출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 튈 수는 있을 것 수 있습니다. 같아요. 더 연후의 매출이 더 튈 수 있겠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앞으로의 행보를 한번 지켜보죠. 네. 자, 또 리오프닝주 관련해서 또 뭐 다뤄야 될 게 있나요? 오늘 최근에 그 FNF 제가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NF가 이게 그 분할 이슈 얘기를 잠깐 들었거든요. 없었네요. 죄송합니다. 이건 예, 이건 좀 캔슬해 주시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뭐 음식료, 그다음에 먹는 거 이런 쪽들은 좀 더 보고 싶어요. 더군다나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게 제주 맥주 같은 경우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게 적자회사인데 이거 참 재무제표로 보면 전 제주 맥주를 좀 뭐 밀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주 맥주가 지속적으로 영업 적자였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요 차트만 놓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 이 차트만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건 똑같죠. 제가 좋아하는 형태죠. 대량 거래를 이때 했고 옆으로 플랫하게 가는 거 저는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무슨 이유에서 올랐든지 간에 여기서 사신 분 사고 이때 사서 팔고 계신 분들 있지만 재수없으면 여기서 우리 그런 농담합니다. 내가 3,500원 찍었어. 내 이 3,500원 역사에 내가 남기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여기 왔을 때 속이 탈까요, 안 탈까요? 속이 타는데 3,500원 왔으면 다 싫어. 그냥 스스로 손해보고 팔래. 그 물량이 안 나온 거죠. 제가 세력을 읽는 건 그렇습니다. 그거 안 나온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야, 이 가격에선 난 안 팔아. 더 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차트를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고 제주 맥주를 그러면 재무제표를 보면 간단하게 이 차트를 놓고 제주 맥주의 재무제표를 보면 지속적으로 이익은 안 났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지속적으로 이익은 안 났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익 규모라든지 이런 어떤 그 매출은 늘어나죠. 매출이 2018년에 75억에서 260억까지 일어났고 전반적인 부분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비용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죠.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여기 사무실하면 감가상각이라고 회계를 떨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엔 제주 맥주가 맥주 만들기 위해서 공장 지어야죠. 매출은 적고 감가상각 비용은 높은데 결국 매출은 하고 감가상각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이익은 늘어날 수 있고 특히 제주 맥주 같은 경우 요즘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술을 끊어서 안 마십니다만 맥주가 요즘 뭐 듣보잡 맥주 많잖아요. 그렇죠. 그 편의점 그 뭐 외국에서 온 편의점 맥주 1만 원에 4개짜리.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도 술 안 드시는구나. 그거 말고 그래요? 뭐 저 술 많이 안 마셔요. 곰표 맥주, 새우깡 맥주, 잉크 맥주. 그거를 듣보잡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이 곰표가 그래도 역사가 있는 밀가루인데. 그래도 밀가 더 웃긴 거 여러분들 유진투자증권에서 따상주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유진투자증권 OEM을 줘가지고 제가 유진투자증권 다닐 때 그 유진투자증권 이렇게 머리 쓰는 회사가 아니었는데 하여튼 어떻게 해가지고 따상주라고 나옵니다. 빨간색. 여기 그 대표님 나중에 여기 그 여의도 그 뭐죠?
키움증권 가면 사거리 있죠. 네네. 거기 그 한노총 있죠. 네. 한노총 그 신호등 대기하실 때 한노총을 딱 보시면 상한가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저께 짤에 돌아다니더라고요. 상한가 의원. 정말 그 의사분 좀 머리 쓰셨네. 머리 쓰셨어. 여의도에서. 여의도에서 상한가 저 같은 웃으면서 들어갈 것 같아요. 기왕이면 그래 여기 한번 가보자. 그런 것처럼 이런 것까지 제주 맥주 만들거든요. 그러면 제주 맥주가 이제 다양한 어떤 이벤트 만약에 예를 들면 815에서 콜라가 생각나지만 예를 들면 이벤트로 우리가 뭐 행사하는데 뭐 1000개 캔 찍어달라. 이런 거 의뢰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도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내일 만약에 엔데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주는 발표가 있을 때 예. 어쨌든 좀 매도가 나올 일단 수 한번 있다. 여러분들이 수익이 났으면 수익이 난 것은 챙기가 나야 챙겨서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수익이지 계좌에서 또 기회 줍니다. 또 기회 준다고 봅니다. 예. 자, 내일 우리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대응 전략. 일단 저는 시장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뭐 단기적으로 보면 머리가 아프죠. 근데 여러분들 단기로 보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단기로 보시면 머리 아픕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뭐 금리, 그다음에 원자재 급등, 그다음에 CPI에 대한 어떤 해석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새 정부에 대한 어떤 지금 뭐 또 지금 인선 과정에서도 정치적인 문제도 솔직히 막 여러 얘기도 들리잖아요. 머리 아프고.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도 지금 머리 아프고 막 이런 거 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배에 탔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출렁출렁거리면 머리 아프잖아요. 좀 막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지금 막 여기 뭐 잠깐 쉬려고 핸드폰 키면 막 뉴스 떠온 거 보면 막 보기도 싫고 막 여러 가지가 되는데 먼 데를 보시면 멀미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뭐 단기간 바다낚시 같은 데 가서 친구들이랑 놀러 갔는데 이 큐 밑에 붙여도 멀미가 심하신 분들은 멀미 심해 이렇게 여기서 낚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럴 땐 먼 데를 보면 멀미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작은 이슈를 보려고 하면 저도 모르겠어요. 해당 못 해요. 아니 금리가 올라가는 데는 무슨 주식 사야 돼? 모르겠어요. 원자재가 올라가는 데 무슨 그 대신 제가 LG전자, LG이노텍, 자화전자도 말씀드렸고 하는 것처럼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열리는 시장이거든요. 그럼 멀리를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서 출렁거림이 없을까? 원자재가 부담이 없을까? 금리 인상 부담이 없을까? 당연히 받죠. 하지만 길게 가면 수익이 난다. 그런 개념을 보시면 내일 장 같은데 저는 오히려 차라리 대형주들 모아가는 전략. 꾸준히 여러분들이 물론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모 방송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네. 그저께 이거는 왼팔을 건 게 아니라 딱밤을 걸었거든요. 때릴 것 같은데요, 그분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언제 시작 삼성바이오로직스야? 언제가 기다리면 갑니다. 기다리면 갑니다. 지금 대형주에 대해서 다들 실망하고 포기한 듯한 네. 분위기이긴 한데 네, 저는 오히려 이럴 모아가자. 때 모아가자. 그리고 인내하자. 예, 인내하자. 그럼 사놓고. 결국 그러니까 속된 말로 장을 좀 담그면 장이 익을 시기가 분명히 온다. 그 대신 여러분 잘 담그셔야 됩니다. 나중에 콩이 썩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제대로 된 콩을 담그시면 장은 분명히 익습니다. 제대로 된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지금 영업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산업 사이클이 그쪽으로 간다. 지금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다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저 뉴스 잠깐만요. 감독님 제가 뉴스를 보면 이거 보셨나요? 이거 보셨나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22년 지금이죠. 3월 30일이죠. 롯데, 현대중공업, 롯데 SK케미칼, 현대중공업, OCN은 대기업 바이오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테슬라가 가격을 올릴 때 저렇던 놈들이 다 있어. 근데 현대 입장에서 보면 먹히네라는 거죠. 얘네 대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뭐 돈 남아도는 기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체적인 투자 좋죠. 근데 우리가 고령화 사회되고 미래 먹거리가 이게 제가 이제 개인 블로그를 올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기사화된 걸 이분이 그냥 캡처해 오신 거예요. 기사화된 걸 캡처해 오신 거니까 이제 양해를 좀 구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얘네들이 보니 바이오가 될 것 같아. 근데 바이오를 하자니 신약 개발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그런 걸 딱 봤는데 얘네들이 다 그 기획실에서 보니까 삼성이 지금 여러분들 1분기 실적 보면 지금 공장이 4개가 있고요. 2개를 지금 증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4공장은 완성된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3공장까지는 리포트 보시면 풀가동이에요. 네. 대표님 아시다시피 공장이 풀가동된다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풀가동되고 4공장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5, 6공장 동시 증설. 그다음에 지난주에 삼성바이오가 인천과 제2 송도 캠퍼스 부지 계약을 맺었어요.
돈 쏟아붓겠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얘네들이 지금 본 거죠. 야, 삼성 모델을 따라가자. CMO로 가자. CMO로 가서 결국 CMO에서 돈을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신약 개발도 병행하자. 뛰어듭니다. CMO 시장은 커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진시황 차용조 소장님과 함께 했고요. 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왼팔은 나의 것. 아닙니다. 아직 시간이 있고요. 아직 여러분들 시간 있으시고요. 농담이고요. 예, 예. 저는 차 소장님의 왼팔에 일치에 조금의 관심도 없습니다. 원래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쉽게 오한마를 휘두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더 무섭네. 무슨 오한마.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워낙 또 개인주주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맞습니다. LG전자, 그다음에 LG이노텍 좀 좋은 모습, 상승에서 네.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셨나요? 마지막 남은 편안한 밤 잘 보내시고 또 활기찬 내일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이에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보 취득해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하면 2배, 3배짜리 수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서 20, 30%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네, 정말 우리 815 머니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유를 보면은 이 투자와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신 고수분들을 모시는 게 아닌가 여기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 장기 투자, 수익 매매 정말 여러 형태의 투자법들이 있는데 투자자분들의 성향 그리고 시장의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최적의 투자법이 무엇인가를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022년 1월 달과 2월 달 시장 정말 많이 무서웠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텐데요. 이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나의 투자 성향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고요.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 그리고 그와 관련된 노하우들을 차분하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815 머니톡에서는 815 캠퍼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이 그 투자와 관련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기획을 했고요. 첫 번째로 김정수 저자님을 모시고 단기 투자와 관련된 여러 노하우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고요. 원래 목표였던 1000분 가까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염승환 이사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을 모시고 이제 변동성이 정말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펀더멘털, 기업의 펀더멘털과 그다음에 그 산업 어떻게 이해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주식을 선택할 수 있을지 차분하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코로나 방역 해제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있고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코로나 방역 해제 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정말 주식이 많이 오른 섹터, 그다음에 종목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 이 이후의 세상이 왔을 때 또 올라갈 어떤 종목이나 섹터 다르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코로나 어쨌든 이제 방역이 해제되면서 이제 비정상이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모든 게 이제 정상화되는데 그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좋아지는 산업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정상화가 오히려 불편한 그런 업종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큰 바람의 방향을 보고 좀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몸을 내가 역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방향이 뭔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방향에 가장 맞는 업종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이제 리오프닝이죠. 리오프닝 중에서도 이제 해외 여행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섹터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재 돈도 벌고 있고 특히 리오프닝 돼서 더 잘 벌 수 있는 그런 뭐 백화점이나 편의점 같은 그런 이제 유통업체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내주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정상화하면 또 생각나는 게 이제 반도체가 지금 뭐든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방역 해제가 되고 생산이 정상화되면은 반도체 공급도 정상화되면서 차량 생산도 정상화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이제 역발상의 또 개념일 수 있는데 지금 좋을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는 앞으로가 좋아질 걸 미리 선점을 해서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이 더 약하면 약할수록 더 좋은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또 업종이 저는 좀 자동차 업종이라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종도 지금 좋다가 아니라 향후에 정상화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뭐든지 지금 당장 좋은 거를 쫓아다니다 보면은 항상 실수하게 되고 비싸게 사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최악인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게 싼 거예요. 근데 다만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죠. 그 상승하는 과정 동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수많은 이렇게 뭐 주식 투자 대가나 이런 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인내를 하고 나서 큰 자산을 쌓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로 어떤 산업이 또 성장할지 매일매일 또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안 좋아지면서 정상화되면서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실력이 네.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좀 편하게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 종목을 직접 찾아내고 그게 성장할 산업인지 혹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미사님도 준비하고 있는 강의에서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잡는 네. 법에 대해서 집중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많은 분들이 대부분 실패도 하고 그런 이유가 이제 뭘까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엔 본인이 안 해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이 던져다 준 그냥 어떤 정답지 가지고 내가 그냥 그대로 따라했을 때 그 성과가 나중에 보면요. 5년, 10년 지났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주식 투자 마찬가지예요. 누가 정말 잘 맞히는 분이 어떤 기업을 던져줘서 내가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당장 성과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내 게 아니거든요. 내 실력이 아니라 잠깐 빌린 것 뿐이죠. 근데 당장 안 되더라도 나만의 어떤 원칙, 나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게 설사 1, 2년 실패하더라도 꾸준히 하신 분들은 1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또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저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불로소득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진짜 공짜 정심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저는 소득을 좀 낼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정말 단순해요.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 단기적으로는 여러 이슈로 막 갑자기 급등도 했다가 급락도 해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결국 기업 가치에 수렴합니다. 그 기업 가치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앞으로 계속 실적 좋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계속 잘 팔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을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쌌을 때 내재 가치보다 할인됐을 때 사면 분명히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못하기도 하고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항상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주가에만 연동이 되거든요. 근데 그 기업의 장기 가치를 알려면 결국엔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에서는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먼저 공부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기업 분석을 할 때 기업을 발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도 좀 일부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업, 그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죠. 사업 구조. 아, 이 회사는 어떤 결정인자를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딱 사업 보고서를 보는 순간, 아, 이 회사는 DRAM 수요가 늘면 좋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기업들은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의 주가의 키팩트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그런 어떤 이제 모멘텀이 생겼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이제 분석을 좀 해보고 그게 이제 끝난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 결국에 이제 기업을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 기업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끊임없이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전자공시입니다. 전자공시를 통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 회사의 뭐 수주공시, 설비투자공시, 자기주식 취등 아니면 내부자도 매수를 해요.
우리 회사 이 정도면 싼 것 같아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그걸 체크를 해놔야 돼요.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큐레이팅 한다고 그러죠. 큐레이팅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이에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보 취득해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하면 2배, 3배짜리 수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서 20, 30%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제가 좀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저와 함께 좀 천천히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교육 시청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피드백에 좀 중점을 둬서 계속 많이 좀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 인터넷 강의로만 이제 제공을 해드렸을 때는 이제 수강생들의 이제 질문을 제가 바로 좀 캐치하고 풀어드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텍스트로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인터넷 라이브 시간을 좀 분기별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제가 직접 이제 수강생분들 모시고 한번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채팅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질문 받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증문즉답을 해서 피드백을 해줄 좀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성장주냐 투자주냐 어떤 주식을 사야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냐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그 모든 것에 앞서는 게 가장 그 기업의 기본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회사인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기업인지 이러한 모든 것들 이거는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아마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공부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이번에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공부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 기본적인 실력을 키우는 가장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죠? 네, 제가 쓴 책인데요.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요거를 이제 선물로 준비했고요. 이 책을 가지고 또 같이 공부한다는 의미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22년 주식시장은 2020년과 2021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 많은 분들이 하시죠. 그리고 이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번 올 초에 아마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그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의 심리를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력을 확 키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815 캠퍼스에 등록하시고 싶은 분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더보기란, 그 다음에 댓글란에 보시면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